현대미술에서 예술가의 매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미술의 시작인 개념미술은 예술가가 선택하면 무엇이든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어요. 이후에 얼마나 매력있고 똑똑한 예술가가 얼마나 기발하고 예상치 못한 것을 내놓는지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는 그 중에서 가장 매력있고 똑똑하며 기발하고 예상치 못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예요. 데미안 허스트가 데뷔 초에 선보인 박제상어, 이 작품은 보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안겨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상어를 포르말데히드 용액에 넣어서 박제해버린 작업인데요.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 제목도 인상적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살아있는 동물을 박제하고 전시하고 그리고 이렇게나 길고 철학적인 제목을 지어서 제시하는 것은 미술사의 전례 없는 사례였습니다. 한 번의 바이럴은 유명인을 만들지만 이를 꾸준한 관심과 명성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은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박제상어를 통해서 얻은 관심을 본인의 명성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고 당시 최고의 컬렉터로 손꼽히던 찰스 사치에게 이 작품을 5만 파운드에 팔기로 합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당시 26살이었어요. 이 시기, 이 나이의 작가들에게는 1만 파운드의 벽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젊은 작가들은 절대 1만 파운드 이상의 가격에 작품을 팔 수 없다라는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1만 파운드는 한화 약 1,600만 원입니다. 이 금액도 1991년 당시에는 엄청난 가격이었는데요. 하지만 허스트는 이 사례를 깨고 싶었고 작품을 5만 파운드에 판매합니다. 이는 미술시장에 없었던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때문에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작품의 예술성에 대한 의문도 더해진 채였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감자칩도 곁들여지지 않은 생선이 5만 파운드라는 기사를 내면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에서 그 어떤 예술성도 찾아볼 수 없다는 비난 섞인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작품을 만든 데미안 허스트도 작품을 구매한 찰스 사치도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런 작품이 5만 파운드에 팔리다니 라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미술품이 비싸게 팔리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더라도 그들끼리 서로를 납득시킬 명분은 존재하죠. 데미안 허스트가 규정한 이 작품의 의미는 죽음에 대한 인식 제고였습니다. 박제상어는 허스트의 시리즈 작업 중 하나입니다. 자연사, 내추럴, 히스토리 시리즈인데요. 양 같은 다양한 동물들을 포르말데히드 용액에 박제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허스트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 속에 정지된 동물을 감상하면서 인생의 즐거움과 죽음의 필연성을 느끼길 바란다고 언급했어요. 이건 데미안 허스트가 대학교 때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업인데요.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데미안 허스트는 삶과 죽음을 대비시키는 작업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자연사 시리즈였고 그중 가장 주목받은 것이 이 박제상어 작업이었죠. 이 상어가 다시 주목받은 건 2004년이었습니다. 상어가 썩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3년 전 미술사의 기념비적인 이야기를 남긴 이 작품이 썩어간다는 소식은 다시 한번 이목을 끌게 됩니다. 관계자들은 포르말데히드 용액을 더 투입하기로 했어요. 비록 상어가 썩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용액의 농도를 높이면 조금은 천천히 썩거나 썩는 게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상어의 부패를 막을 순 없었고요. 결국 데미안 허스트는 이 썩어가는 상어의 모습이 초기 기획했던 작품의 의도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상어를 교체하기로 합니다. 처음 잡았던 상어와 똑같은 상어 5마리를 추가로 더 포획했고요. 이 중에 가장 비슷하게 생긴 상어를 다시 상자에 넣고 포르말데히드 용액은 10배 더 진하게 만들어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과정은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작품의 화제성을 더욱 높입니다. 이렇게 뉴스를 타게 되는 작품들은 그 이름값이 더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비슷한 사례로 앤디 워홀의 샤세이지 블루 마렐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전에 총격 사건을 겪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총알이 직접 관통하지 않아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작품이라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천억 원대라는 높은 가격에 작품이 낙찰되었죠. 이처럼 미술 작품은 작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따라서 가격과 가치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저명한 현대미술 컬렉터 스티브 코엔은 이 작품을 구매합니다. 코엔은 헤지펀드 매니저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인물이에요. 현대미술 작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어서 미술 시장을 초고가로 몰아가는데 일조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에 걸맞게 1200만 달러, 하나 약 155억 원에 교체된 박제상어 작품을 구매했죠. 데미안 허스트는 유독 작품 가격으로 주목을 받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스타 예술가의 시초라고 불리는 앤디 워홀도 이 정도로 작품 가격이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이에 대해 허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돈이 아니라 돈의 언어다. 돈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약국 레스토랑 경매 사건이죠. 데미안 허스트는 1997년에 약국 컨셉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파머시. 예술가가 공간을 꾸리는 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키스 헤링은 굿즈샵인 팝샵을 꾸렸고요. 뱅크시는 GDP라는 이름의 가게를 통해서 굿즈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공간을 통해서 판매하는 기능에 집중했지만 허스트는 이들보다 공간 자체에 진심이었어요. 레스토랑의 기능을 하지만 공간이 완전히 약국 같아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사람들에게 생경한 경험을 선사하길 원했고요. 그렇게 허스트는 본인 작품 중 약국 컨셉을 극대화해줄 약장 시리즈와 나비 그림으로 실내를 가득 채웁니다. 판매하는 술 이름도 화학 약품에서 따와서 붙였고요. 외관도 완전히 약국 같아 보이게 꾸몄습니다. 약을 주제로 한 작품과 약국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감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바랬죠. 이 레스토랑은 6년간 영업을 했고 2003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레스토랑의 가구와 집기류를 철거하는 모습을 우연히 소더비의 스페셜리스트인 올리버 바커가 보게 되는데요. 올리버는 이 장면을 보고 저 집기류들을 경매에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매 회사인 소더비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현대미술 작가인 데미안 허스트의 협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 협업이 주목받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생존 작가가 직접 경매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작품을 파는 일이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경매 회사는 컬렉터로부터 작품을 위탁받아서 경매를 기획하고 작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컬렉터와 소통할 일은 잦지만 이 작품을 만든 예술가와 소통할 일은 거의 없었죠. 미술 시장에서 작가와 경매 회사는 거리가 먼 사이였고요. 심한 경우에는 경매 회사를 혐오하는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작품이 비싼 가격에 낙찰되면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지만 만약에 작품이 유찰되는 등 판매가 되지 않거나 평소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가 되게 되면 다른 작품들의 가격도 영향을 받아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통제 불가능한 변수였던 셈인데요. 데미안 허스트는 이런 관념에 개의치 않고 소더비와 함께 레스토랑의 집기류 150여 개를 판매하기로 합니다. 허스트는 이 경매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다라고 해요. 경매 도록도 직접 디자인했고요. 홍보, 마케팅, 경매 일정까지도 다 관여했습니다. 경매에 어떤 물건을 출품할지까지도 직접 결정했죠. 물건은 다양했다고 해요. 잿더리부터 마티니 잔, 양념통 세트, 벽지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의 추정가 총액은 300만 파운드, 하나 약 47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경매가 끝난 뒤 낙찰 총액이 밝혀집니다. 1100만 파운드, 하나 약 172억 원이었죠. 추정가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요. 데미안 허스트는 이 172억 원을 모두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갤러리는 보통 5대5로 떼어가곤 하지만 경매회사는 수수료만 가져가기 때문이었죠. 172억 원이라는 돈은 데미안 허스트가 6년 동안 레스토랑을 영업하면서 번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스트는 이 경매를 통해서 2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첫째로는 레스토랑에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갖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경험으로서의 미술보다 소장으로서의 미술에 더 큰 가치를 둔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죠. 이것이 데미안 허스트가 앞서 말했던 돈이 아닌 돈의 언어가 보여주는 것의 사례였죠.
그리고 둘째로는 갤러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보다 경매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거래하는 게 본인에게 더 큰 수익이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데미안 허스트는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하기로 결심하죠. 레스토랑 집기 처분 경매 5년 후인 2008년, 데미안 허스트는 최신작 200점을 소더비에 팔기로 합니다. 이번에도 갤러리나 딜러의 도움 없이 허스트와 경매회사 1대1의 계약이었죠. 내 머릿속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경매에서 허스트는 1억 11만 파운드, 하나약 1686억 원의 200여 점의 작품을 판매합니다. 미술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뉩니다. 1차 시장은 갤러리 거래를 보통 의미하는데요.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작가의 작품이 주로 거래됩니다. 그리고 2차 시장은 경매 시장을 주로 의미해요. 경매 시장에서는 컬렉터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경매회사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작품을 주로 거래합니다. 때문에 누군가 소장한 이력이 있는 일종의 중고 작품이 거래되는 시장인데요. 이런 경매 시장에 작가의 신작이 거래되는 것은 미술 역사상 최초격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스트는 경매를 통해서 본인의 신작을 팔았습니다. 작가와 경매 회사가 손잡고 작품을 판매한 최초의 사례였죠. 이는 미술 작품이 상품화된 일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불리고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 유통을 지배한 첫 번째 사례로도 언급이 됩니다. 시장에 비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데미안 허스트는 이 정도의 비난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업가적 기질을 가진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686억 원에 달하는 낙찰 총액을 모두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죠. 물론 이 정도의 금액이 가능했던 건 당시 미술 시장이 상당한 호황기였던 덕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경매가 진행됐던 날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이 터지는데요. 바로 리먼 브라더스 파산입니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터지면서 그 여파로 경제가 침체되었고 미술 시장도 빠르게 침체가 됩니다. 이 때문에 데미안 허스트의 이 소더비 경매 작품 판매 사건은 미술 시장의 호황에 마지막을 장식한 잔치로 불리기도 하죠. 현대미술씬에서는 이 잘 팔리는 작가의 조건 중 하나로 사업가적인 기질을 꼽기도 합니다. 본인의 경제적인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고민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사업가적 기질로 손꼽히는데요. 이건 모두 허스트가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미술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사업가들이 본인의 기질과 비슷한 예술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죠. 어떤 이야기가 더 강력한지, 그리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많은 현대미술가들은 비즈니스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영혼을 담아서 공들여서 힘들게 작품을 내놓는 것보다 상품으로서의 예술에 집중하면서 안정된 제작 전략을 만드는 게 시장을 형성하기 훨씬 좋은 것이죠. 데미안 허스트는 이걸 잘 알고 있었고요. 특유의 사업가적인 기질로 본인 작품의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시장을 탄탄하게 형성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작품 수급을 하기로 하죠. 그렇게 데미안 허스트는 한때 300여 명에 달하는 회사 직원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의 대표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스트는 노동력이 필요한 그림엔 조수를 적극 사용했습니다. 스팟 페인팅, 회전 페인팅, 나비 회화, 약장 시리즈 작업 등이 그것인데요. 노동 집약적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 작품을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화 물감을 활용한 작업들을 주로 선보이고 있죠. 캔버스를 짜고 밑칠 작업을 하는 것 외에는 모두 데미안 허스트 혼자서 진행을 합니다. 그간 누구보다도 사업가적으로 작품을 운용하던 데미안 허스트였기 때문에 허스트의 이러한 행보는 경력의 역행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너무 노동집약적이고 아마추어 예술가적인 작품 제작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허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미지는 자신이 걸치고 있는 것이다. 걸치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은 아니다. 내가 걸치고 있었던 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과거의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영원히 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예술가에서 진득하고 전통적인 예술을 다시 찾게 된 데미안 허스트. 허스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술에 힘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술에 힘을 준 것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어려워요. 미술계에서 1 더하기 1은 3이지만 일상에서는 그저 2일 뿐이라는 생각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누구보다 기업가적으로 예술에 접근해 큰 부와 명예를 쥐고 다시금 예술의 본질에 다가가는 예술가, 데미안 허스트. 여러분은 허스트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